아예 없다고 한 사람이 90%였다 해서 초창기 사업 셋업 과정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 경영학도여서 자기는 미술의 문외한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자기 친구가 그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 플러스 필연이 결합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랬는데 상당히 거창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뭉크의 비명 같은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 미술계에 있는 많은 그 젊은 신진 작가들이 자기들의 그림을 팔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자기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또 약간 인도적인 측면의 사업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수의 갤러리 또 소수의 작가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뭐 낙가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아니면 그 중개 상인 이런 사람들의 카르텔 속에서 상당수 8, 90%는 미술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 사람이 간파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플로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술 작가로부터 그림을 얻어서 오픈 갤러리가 플랫폼 구실을 하고 그 플랫폼을 지렛대로 해서 그림을 렌탈하거나 판매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고객은 당연히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창기에 이 사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신진 작가들한테 자기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예술이 아닌 비즈니스 형태로 이것을 하는데 미술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설득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컨텐츠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있어야 이 대여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 컨텐츠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사업 구상에서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이 렌터를 하는 과정을 좀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본 그림인데요. 고객, 그게 법인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이 됐든 작품을 골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개인일 경우에 뭐 자기 집안의 거실이든 안방이든 주방이든 어떤 공간에 걸어놓을 작품을 공간적 위치를 찍어서 이 텔레마케터 같이 된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큐레이터한테 보내주면 이 큐레이터가 맞춤형으로 무엇을 그러면 제일 좋겠다 하고 그 카테고리 한 2만 개의 그 작품 속에서 추려내서 추천을 하고 그것을 고객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고객의 집 또는 법인으로 가서 큐레이터와 함께 설치를 해주고 설명까지 해주고 하는 작업으로 렌털 업무가 마감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4계절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4계절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렌탈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 3개월 단위로 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1개월 단위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3개월 이상은 돼야 이 사람들이 수지가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근데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작년 한 1년 남짓 전쯤에 이 CJ 홈쇼핑을 통해서 이 홈쇼핑의 이 사업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게 저는 이게 무슨
무슨 고등어 자반도 아니고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과연 이런 예술 작품을 렌탈 형태로 홈쇼핑에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여하튼 이게 이 사람은 처음에 사업을 전개할 때는 굉장히 대의명분도 고상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여하튼 사업적인 소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쇼호스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봤는데 큐레이터더라고요. 이 작품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리 쇼호스트가 외워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큐레이터가 등장해서 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하다 보면 핵심 제공가치 보시면요. 나왔듯이 회화 그림입니다. 평면적인 회화 그림. 그리고 카피가 아닌 원화 오리지널 페인팅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요. 최소 10호에서 100호까지 다양한 작품의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호는 우편엽서 한 장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의 인벤토리는 유망작가 700명으로부터 한 2만 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원화를 판매했을 때 작품 가격의 1에서 3% 가격에 대여를 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큐레이터들이 많은 게 이 회사의 특징인데요. 전체 직원 40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객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공한 전문 지식을 통해서 맞춤형 작품을 고객에게 권하고 결정해 주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최초 설치 때 직접 고객의 집이나 법인을 방문해서 작품 설명도 곁들여 준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그쪽 관련 이미지를 좀 띄웠는데요. 큐레이터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정 성비 젠더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게 이제 큐레이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익 공식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구독 경제 하나니까 렌털 요금을 최저 39,000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로 분산해 놨는데요. 그 입구 가격이 39,000원인 것은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렇지만 이게 한 10호 정도의 그림에 대한 미끼라고 그럴까요? 나쁘게 말하면 미끼 같은 거여서 사실은 39,000원에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작품을 얻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30호 정도 되면 한 7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따지면 20몇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 사람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적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호수의 크기에 따라서 렌털 요금이 비례해서 한 3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13, 6, 9, 10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렌탈한 그림을 3개월 후에 자기가 구매한다 이러면은 3개월 동안 렌탈한 비용은 걷어내 준 다음에 이제 구매 비용을 산정해서 파는 방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구매 비율은 전체 렌탈의 3% 정도고 수량적으로 하는 몇십 점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던데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10개 이상은 월간에 이렇게 구매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은 개인 80, 법인 20%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2018년 헤럴드 경제가 보도에서 본 것입니다. 법인은 아무래도 그 렌탈보다는 어떤 부동산, 자기들의 자산 형태로 이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렌탈 형태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고객으로는 네이버, 국민카드, 대신증권, 세브란스 병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가 또 상당히 그 사람이 경영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본격적인 그 외부의 투자 유치를 많이 했는데요. 한 95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여성 그 큐레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다양하게 이 언플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네이버나 구글 뭐 여러 형태의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고 매출을 기록하는지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벨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더벨 기사 보면은 2019년 8월 매출액이 2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글쎄요 계절 변동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추정컨대 연 매출액은 한 25억에서 20에서 한 25억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2020년 2월 25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 같은데요. 누적 고객이 6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누적된 고객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현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픈 갤러리 이제 그 관련 블로그 같은 데서 본 건데요. 이 둘 다 100호 그림입니다. 굉장히 크죠. 벽면이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이 실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세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그 크기를 하고 그림의 크기를 보면은 상당히 큰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신발장 같은 느낌인데요. 그거를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100호 그림이고 렌탈 요금이 25만 원입니다. 구매 가격이 8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 이부자리하고 뭐 농 같은 거를 형상화한 그림 같은데요. 이것도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구매 가격은 800만 원입니다. 거실에 걸어놓는 것만 해도 월 5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밖으로 나오면 어린아이가 있고 요거는 15만 원 정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집이라면 7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 사람 뭐 종부세 내랴 뭐 이거 내랴 하려면 뭐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념을 보시면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자적인 직업적 특성 때문에 사업의 한계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완전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이 대체로 작습니다. 그림을 걸어둘 여유 공간이 개종이 부족하죠. 조금 전에 사례로 든 집 같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한계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가게 주름이 올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그 정도의 돈을 그림에 쏟아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장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둔다고 생각돼서 렌탈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원화가 아니더라도 허접한 원화를 거느니 카피라도 좀 유명한 작품을 걸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들한테 모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굽니까 이게 유명한 리히텐슈타인인가요? 눈물 작품이랄지 뭐 앙리 마티스 댄스랄지 뭐 고고 작품 이런 것들을 걸고 싶어하지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신진 작가들의 그림을 투자용으로 구입해 놓는 건 몰라도 렌탈로 즐기는 건 글쎄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면 유용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제언을 한번 드리면요. 제가 재무제표를 아무리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기업 공개 쪽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여간 그 매출은 200에서 300% 꾸준히 성장한다 이 주장만 하는데
매출 신장만으로 그 기업의 잣대를 그 기업의 어떤 건강성이나 그 재무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2, 300% 늘기만 한다 그러지 매출의 규모도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학도였고 아직도 젊은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기업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갤러리가 보면은 지금 7년 정도 된 기업인데 한 3년 후에는 저는 CI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픈 갤러리 굉장히 좀 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초등생의 정물화 같은 그런 상호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추상성이 가미된 이름으로 해서 조금 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년쯤 될 때는 CI 작업이 꼭 필요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그 마지막에 회사에 대한 제안 뭐까지 다 하셔갖고요.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나 봅니다. 하여튼 이 오픈 갤러리 저는 뭐 되게 그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하여튼 이 대여형인데 뭐 그림을 그 소장을 하려면 비싼 그 비용을 내고 이 오픈 갤러리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구매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젊은 작가든 아니면 시인 작가든 이런 작가들의 그림을 수집을 해서 그 렌탈료를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뭐 아까 뭐 2만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그 모든 그림들을 사지는 않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어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고 선생님 그 아까 그 홈쇼핑 하는 슬라이드 좀 옮겨 주실래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아까 내가 맞나? 예, 그렇게 가시면 예, 거기 있네요. 예, 고 선생님 약간 이제 논쟁점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뭐 말씀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이제 그 초기에 어떤 그 사업을 했던 그런 의향하고 이런 이제 홈쇼핑이 나와서 이런 걸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픈 갤러리 입장에서는 그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뭐 다른 뭐 정수기든 뭐 공기청정기든 이런 뭐 렌탈 그런 형태처럼 이 홈쇼핑에 와서 이런 걸 홍보를 해주고 뭐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홈쇼핑도 좋은 그 마케팅 툴인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 선생님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네. 홈쇼핑, 예, 홈쇼핑을 업계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취입 기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게 아마 저 오픈 갤러리가 저걸 통해서 뭘 팔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저게 홈쇼핑에 저 시간을 사서 네. 광고와 홍보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걸 저 시간대를 팔아서 오픈 갤러리라는 게 이런 거다 뭐 설명해주고 네. 홈쇼핑 주 고객이 저기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부들한테 약간 저 어필하는 뭐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쓴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 코멘트 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음반 예, 판매한 적 있었는데요. 홈쇼핑 통해서 예, 그것도 홍보 일환으로서 되게 좋은 예.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홍기삼 원우랑 비슷한 의견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기업의 그 문제점들 그 분명히 노출을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고 선생님이 일반 가정에서 이만한 도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분명한 것 같고 코로나 국면에서 비용을 줄여야 될 때 이런 부분도 먼저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뭐 네이버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업을 잡는 게 이 비즈니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나를 잡으면 건물에 그림이 하나만 있지 않고 그 우리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이제 네이버 건물이 크게 보이는데 거기에 한 100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어떤 그 B2B 모델로 기업을 잡는 게 이 그 비즈니스를 더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정말 쉽게 이 그림들을 계속 렌탈을 하기는 쉽지도 않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제가 하면 되죠? 리뷰. 예, 홍 선생님이 그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좀 기다려. 예, 들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예, 예.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네요. 네. 일단 미디어 렌즈 리뷰 이거는 제가 선택을 한 거는 한국 기업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한국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리뷰 이게 뭐 그냥 대충 설명을 보니까 뭐 무슨 뭘 알아보고 그런 거라서 외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한국 기업이었고 이게 여기에 보면 그 텍스트를 보시면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을 때 50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와 유명 커뮤니티 반응을 크롤링,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그 정리한다. 뭐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정리한 게 아니라 이걸 고객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솔루션 제작 기업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언론사 기사들을 잘 긁어 모아서 그 기사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까지 해서 고객한테 제공, 고객이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미디어 정보 분석형 비즈니스 모델. 제가 이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대기업 홍보실에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리비였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리비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사 검색을 하는 거는 그때 검색 도구로도 다 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고 듣기로는 뭐 무슨 어떤 커뮤니티에 자기 오너들 그런 뭐 가십성 얘기들까지 다 긁어서 자기들은 본다. 기업 홍보실에서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 사용한 게 리뷰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리뷰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쉽게 검색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검색을 해서 기업들한테 어떤 요긴한 정보를 준다. 뭐 그런 거군요. 그런 식의 설명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뭐 각 매체에서 최초 콘텐츠가 어디서 발생했고 어디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반응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리비에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왼쪽부터 보시면 언론사 기사 플러스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콘텐츠를 다 추출해서 미디어 렌즈의 어떤 검색 툴을 가지고 잘 긁어 모아서 제공을 해서 기업들, 고객들,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 부서나 정부기관이나 근데 제공하는 거예요. 가령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에 대한 악성 뭐 루머 그런 걸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을 할 때 이 리비가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면 그 옆에 보면 월 구독료 또는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좀 살펴보게 됐고요. 그 주로 B2B죠. 그러니까 기업들 네. 여기 보면 선거를 앞둔 때 그 각 캠프에서도 리비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은 검색 프로그램인데 그 크롤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형태소 분석인데 명사와 형용사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의 키워드를 묶어서 검색하고 키워드들을 아우르는 더 큰 주제를 또다시 묶어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좀 뭔가 터졌을 때 잘 찾아내는 그런 크롤링 프로그램을 리비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리비라는 회사의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디지털 타임스에 소개된 기사를 보면 저기 사진은 대표고요. 김성환 리비 공동대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그 기사를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김 대표는 현재 3억 4억 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2만 8천 개 온라인 채널에서 하루 평균 3천만 개 데이터를 수집해 미디어 렌즈가 분석한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17년 3년 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잘 된지는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취업 사이트에, 그러니까 처음에 리비 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서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소개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태소 분석기 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카이스트의 자연어 처리 연구소와 공도 연구를 통해 NLP, 그러니까 NLP가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솔루션도 갖고 있는데 다빈치봇, 이게 그 리비가 갖고 있는 금융 및 보험 업무에 특화된 챗봇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보면 고객명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메리츠화재, 저축은행, K뱅크, 이크레더블. 그리고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리비 회사 사무실입니다. 보니까 왼쪽 사진을 보니까 촘촘하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컴퓨터가 있고 뭐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접속이 안 되다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접속을 드디어 했어요 오늘. 그래서 봤는데 그 NLP 아까 자연어 처리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리뷰 홈페이지를 해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왼쪽은 인공지능이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오른쪽 보면 데이터 어널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뭐 빅데이터 그런 걸 분석하는 두 가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그 책에서 나온 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 그 메인이 된 거죠. 초기에는 초기에 리비는 크롤링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런 소스와 기사 뭐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 리비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챗봇 솔루션을 말씀드렸었고요. 다빈치 어널리스트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좀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있고 데이터 컨설팅 솔루션.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들어가 홈페이지를 좀 더 봤는데요. 예전에 하던 그 크롤링을 통해서 뭐 기업들한테 주는 기사라든지 만약에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뭐 루머나 그런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뭐 구글 들어가면 다 되기 때문에 2000년도 뭐 10 몇 년도 그때는 그런 게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비즈니스 모델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봐가지고 저 좀 더 그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검색이라든지 그런 거가 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그 여러 그림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잘 분석을 하셨고요. 그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떠신가요? 이게 낯설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낯설은 회사여서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는 크롤링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연어 처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파이썬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보면 자연어 처리가 여러 이제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파이썬 책 갖고 할 때는 이제 트위터 모델이 제일 그 언어를 잘 가져오더라고요. 한국어로 치면 조사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명사를 끄집어내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그 제공하는 그 모듈을 쓰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자연어 처리를 이제 여기 리비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이제 그 확장판이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같아요. 그전에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다 코딩을 해서 찾아왔는데 그걸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서 인공지능에서 그런 내용들을 더 가져오기 때문에요. 여기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 그 부분하고 인공지능 부분이 이 홈페이지에서 내세우는 게 그 두 가지를 내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초기 서비스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도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인공지능 부분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거할 때 어떤 뭐 특정 후보라든가 아니면 KBS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드라마를 했을 때 그 드라마에 대한 그런 댓글을 다 끌어와서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세팅 값을 그 AI에 집어넣어주면 그거를 다 세팅해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확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했던 그 모델은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각 기업에 이제 제공하면서 그 기업에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리뷰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만의 독특한 이제 특장점들을 가져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각 기업별로 또 이렇게 하는 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쟁력에서 얼마만큼 이 자연어 처리하고 그를 데이터를 잘 스크롤링해서 게더링하고 원하는 대로 컴팩트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더 없으시면 이세한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세한 선생님 아주 재밌는 건데요. 도구 웹기라고 그래서 이세한 선생님 준비되면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보이면 말씀해 주시면. 네, 아직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시나요? 제가 열어볼까요? 아니,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를 저걸 해야 돼가지고요. 찾아보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 제가 지금 열었어요. 지금 넘어가는데요? 작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화면 지금 제가 열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움직여 보세요. 지금 다른 분 그 화면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요.
컴퍼니 안 보여요. 인트로덕션 안 보이시나요? 네, 까맣게 나와요. 그냥.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보이시나요? 아, 교수님 제가 지금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네네. 그럼 끌게요. 네. 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넘어왔네. 넘어온 것 같네요. 화이트보드가 나오죠 지금요. 그거를 끄시면 될 것 같은데. 화이트보드,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예. 예, 들어왔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가 맡게 된 이세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 포함해서 다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수업 준비하시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이랑 안전이 먼저라서 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PR 회사는 도구 100K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플랫폼형에서 제공가치 유형별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보형에서 매칭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저도 공부하면서 뭔 소리인가 했는데 보시면 저 듀오나 직관적으로 아니면 뭐 직방, 알바 청구 이런 걸 보시면은 대충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어떠한 정보를 매칭을 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제공 가치를 그런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좀 회사 소개에 앞서가지고 좀 재미있는 좀 해외 소식을 잠깐 보겠는데요.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에 유럽에서 전국 및 이동 금지령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졌는데요. 몇몇 예외적인 외출 가능 사유 중에 반려견 산책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려견 산책이 생필품 구매나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아니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으로의 출근 이런 것 같은 아주 필수적인 예외 사항 중에 하나였다는 건데요. 서구 사회의 반려견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를 이용해가지고 반려견이 없어서 대여해달라는 일들도 나타났고요. 뭐 스페인에서는 장난감기에 목줄을 메고 나왔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뭐 개가 아닌 새끼돼지한테 목줄을 걸고 산책을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SNS에 유포가 되면서 사람들의 큰 화제가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도그베키의 이 회사 이름만 보고 이게 무슨 회사인가 했는데 이걸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도그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였습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에어비앤비, 애완견계의 에어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볼 건데요. 이게 그냥 뭐 지나칠 수는 없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벤처 캐피털 달러 쉐이브 클럽으로부터 한 6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에런 헤시론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랑 같이 이제 부부가 설립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경쟁사인 로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뭐 1년 먼저 창업이 됐었어요. 2011년도에 창업이 됐었는데 주식 교환을 통해 가지고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그베키라는 회사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로버와 도그베키의 합병 회사로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거기 있는 플랫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보면은 그 도그베키라는 구 사명보다는 이 로버라는 회사로 지금 거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도그베키라는 회사명보다는 이 회사라는 대명사로서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지금 뭐 보시면은 조금 우연의 일치인데 도그베키의 CEO도 에런이고요. 로버의 CEO도 에런입니다. 에런과 에런이 만나가지고 아주 큰 로버 앤 도그베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뭐 간단한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애견을 대신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같은 뭐 반려견을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주랑 뭐 그런 상황의 소유주들이 이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웠거나 키우고 있는 검증된 돌보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간단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주변에 있는 돌보미, 블라우즈 시터스 니어 유, 당신의 주변에 있는 시터를 검색을 하고, 두 번째 북 앤 페이, 올 온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예약을 하고 그리고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Your best friend enjoy loving cage free care 해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잘 한 이후에 그냥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케이지 없이. 케이지 없이라는 것이 이 회사의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케이지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이런 그 어린 아이들보다 강아지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럴 정도로 시장이 큰 규모인데 뭐 그러니까 인구 한 10명당 7명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애견 호텔 같은 데도 오면은 되게 좁은 케이지, 그러니까 철장 같은 데서 이제 맡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돌보미 시터의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등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핵심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도그베케이 때는 수수료를 15%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로버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수료가 20%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5%에서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다가 오늘 올릴 때 15%를 지웠습니다. 현재는 수수료 20%로 해서 지금 고정으로 해서 로버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이 수수료 20%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제공 서비스 유형을 차등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의뢰 고객, 그러니까는 강아지를 맡기는 사람들이 그 시터 돌보미 집에 방문을 해서 강아지를 맡기는 그런 기본 서비스가 있고요. 그것도 힘들면은 돌보미가 직접 방문을 해서 픽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는. 근데 이거는 조금 단가가 좀 비싼 걸로. 예. 낮 시간에만 이렇게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1박을 자는 게 아니고 낮 시간에만 이렇게 대여하는 데이케이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산책만 시키는 그런 서비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종류뿐만 아니고 이 반려동물의 무게 뭐 이런 것들 분리를 좀 해놨었고 그 기사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뭐 장난감의 여부, 뭐 산책 시켜주거나 뭐 털 벗겨주기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요금을 차등 적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할 때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뭐 위에 탑승 요거가 이제 기본 서비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요금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 로봇 도그베케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리소스, 그러니까 핵심 자원은요, 맞춤화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 상황 콜센터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 대비한 보장 보험 제도, 그리고 고객 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하는 시간에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려동물 케어에 열정적인 돌보미들을 풀을 보유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그런 코어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도그베케이 로버가 뭐 무슨 막 없는 데서 이렇게 새로 창출해낸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미국의 이런 돌보미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들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몰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 도그베케이의 이런 정책들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많이 차용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좀 비슷하게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코어 리소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도그베케이 시절에 지금 우리 시터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던 키트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강아지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는 무슨 용품들을 제공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이 회사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24시 커스터머 서포트에서 그 소비자들이 24시간 주 7일 뭐 해서 계속 응급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약속을 하고 있다. 프라미스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핵심 리소스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뭐 그런 화면인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웹이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무슨 그런 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현재는 SNS나 뭐 이런 플랫폼에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그런 인력 풀들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의 핵심 공정은 반려동물의 위탁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터들, 돌보미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용자를 모집을 해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그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돌보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이 관건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벌이로만 이렇게 뭐 돌보미 시터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자기 진심을 다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별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내 서비스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터가 얼마만큼 뭐 괜찮았다 이런 것들을 후기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능력 있는 그리고 자격 있는 시터들 풀을 구성을 하게끔 회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반려견 매칭 중개 시스템은 사실은 이 도그베케이보다는 웨그라는 회사가 사실 원탑이고요. 그리고 로버 앤 도그베케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양대 산맥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국내 회사인데요. 도그메이트, 펫플래닛, 패트너, 해피펫 이런 펫 시팅 서비스 기업들도 국내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회사들 역시 뭐 어플이나 요즘에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뭐 로버나 도그베키 같은 경우는 2011년, 12년 거의 뭐 7, 8년 된 그런 회사들인데 그 당시에는 SNS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웹이나 아니면 단넷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주 사업이 이루어졌다가 최근에서나 이제 SNS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국내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지금 2018년, 17년 요새 생긴 회사들이라 어플이나 뭐 이런 SNS를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거의 비슷하게 다 패시트의 경력을 공개를 하고 또 반려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이 회사들 중에 펫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앱 내에서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까지 구현을 해가지고 그 돌봄 과정을 아주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시트 예약이 시작이 되면은 뭐 시간별로 뭐 사진, 동영상이 담긴 돌봄 밀집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이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이제 그 맡긴 주인들이 안심을 하고 거기에 뭐 그런 같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1대1 채팅까지 가능하게끔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패트너라는 회사는 2017년도에 설립됐었는데 현재 한 700명에서 800명 시터가 등록이 돼 있고 이 회사는 뭐 로버 같은 경우도 로버 도그 BK 같은 경우도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병원비로 약 25,000불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보험을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 보험 서비스가 커버링을 안 하고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2018년도였나요? 그때 아마 한 청구에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보험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런칭을 해서 좀 패시트 한 명당 최고 한 2억 원까지 그리고 한 사고당 1,000만 원까지 안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날 시간인데요. 예, 지금 코로나 시대, 예, 이 로봇이 이제 반려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시장은 더 커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좀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확대될이라는 것이 이제 뭐 기대되는, 예, 몇 안 되는 그런 뭐 사업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화면이 개팔자, 상팔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주 재밌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선 선생님 혹시 강아지 집에서 키우세요? 강아지 너무 사랑해서 안 키웁니다. 안 키우시죠? 아까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개 목줄 같은 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안 키우시는 듯한 느낌이 들으셨어요. 아까 핵심 리소스, 코어 리소스 보면 여러 개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강아지 용품들이거든요. 하셨고 저도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려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해외 가거나 이런 경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데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동물병원에 사거나 아니면 뭐 호텔 같은 경우 하는데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정말로 이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간단한 짧게 이렇게 이런 이제 펫 시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싱글로 사시는 분 아니면 이제 자녀가 없는 분, 또 더 나가면 이제 자녀가 다 이제 출가를 해서 그 부부가 이제 외로운 경우,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사업체들이 있는데 계속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오늘 세 분 다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재미난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픈 갤러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 구독 경제거든요. 일정 정도 비용을 내고 그것 따라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구독 경제라고 이제 이 중국계예요. TN주가 예, 주오라라는 이제 주오라닷컴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구독 경제를 측정을 하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뭐 넷플릭스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이 구독 경제라는 말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분명히 이런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은 있기는 했는데 현재로 와서는 넷플릭스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 콘텐츠뿐만 아니고 음식, 뭐 의료, 헬스케어 이런 부분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주라닷컴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작년도에 이제 구독경제라고 조혜정 박사님이 소개를 했었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쓴 넷플릭스노믹스에 한 10페이지 정도로 할애해서 구독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놨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구독 경제 지수인데 2012년 1월부터 해서 똑같이 이제 100을 놓고 출발을 했어요.
S&P 500 지수, 요 지금 약간 이제 흐릿한 게 S&P 500 지수고요. 약간 이제 굵은 검정색이 미국 소매 지수인데 2012년 1월부터 출발했지만 나머지 S&P 500이나 미국 소매 지수는 큰 변화가 없죠. 근데 구독 경제 지수를 보니까 2018년 4분기에 320 정도, 3배 정도가 더 확장을 했죠. 이 정도로 구독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해놨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효과의 번역본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기사화 시켜주셔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양장판하고 이제 무선 두 가지가 있는데 무선은 3만 원이고 얘가 54,000원이 책정이 돼서 책을 지금 팔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출판사가 정책 때문에 저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은 양장판만 나와서 54,000원이고요. 넷플릭스 예스24는 이거 할인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가니까 거의 할인해도 48,600원인가 돼서 너무 과한 책값을 설정을 해서 가뜩이나 이제 책도 안 사는데 흥행에는 참패를 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구독 경제로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사업이 국내에서 어떻게 갈 건지를 2018년에 딜로이트에서 분석해 놓은 도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놨는데요. 이달 25일인가 그때가 되면 이제 HBO Max가 이제 미국에서 또 런칭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시장들이 계속 코로나 국면에서 이 OTT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갔고, 디즈니 전체 시가총액보다 넷플릭스 총액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가끔씩 발생하는 건데, 디즈니가 얼마나 큰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넷플릭스 하나가 디즈니 시총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과연 플랫폼 사업자하고 이 시장 구도로 분면을 했을 때 이걸 딜로이트에서 구분을 해놨었죠. 글로벌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할 거냐. 넷플릭스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국내에서 보면 제가 4월달 OTT 유저를 보니까 넷플릭스가 4월 말이 615만. 그 다음에 이제 SK의 옥수수하고 지상파 연합인 푸기 합쳐진 웨이브가 한 350만. 그 다음에 티빙이 한 320만.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글로벌 플랫폼이 시장에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지상파에서는 이걸로 가려고 그랬죠. 갈수록 이제 코드 커팅도 일어나고 하면서 지상파들이 힘이 약해지는데 결국 온라인으로 갈 거다. 그래서 웨이브를 만들어 놨는데 힘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티빙에 여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티빙하고 웨이브하고 합쳐져서 이 글로벌하고 대항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둘이 통합을 못하고 따로따로 가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 먹히는 그런 모델이 된 것 같아요. TVN과 JTBC는 적극적으로 넷플릭스한테 콘텐츠를 공급을 했고 그러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왜냐하면 지상파에서 콘텐츠를 공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희소해졌죠. 그럼 이제 공급이 딸리면 수요는 있고 공급이 딸리면 가치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 그 와중에서 TVN과 CJ와
JTBC는 아주 많은 수익을 얻었고 지상파는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채널은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 넷플릭스한테 그 제작비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작년부터 이제 1년에 2개 정도를 넷플릭스가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요. 전 지상파들이 위기 상황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보면 이 둘이 이제 넷플릭스와 비넷플릭스의 이제 플랫폼 경쟁이 시작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디즈니가 예상외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뭐 그 6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만들었고 이게 디즈니가 그 글로벌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넷플릭스와 경쟁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국면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디즈니는 지금 콘텐츠를 제대로 제작을 못하면서 더 그 콘텐츠가 커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디즈니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넷플릭스는 왜 콘텐츠를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냐고 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계속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에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는 로컬을 되게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유럽에서도 만들고 남미에서도 만들고 아프리카에서도 만들고 저쪽 남미에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계속 콘텐츠가 공급이 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 넷플릭스가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혼전이 예상이 된다고 했었죠. 글로벌이냐, 뭐 국내파냐. 근데 현재로서는 혼전이긴 혼전이지만 약간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에 우세가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플랫폼이 우위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있고요, 뭐 자본력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망 중립성 때문에 글로벌 OTT에 대해서 규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들은 또 새로운 이제 양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했던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최인서 선생님, 정성화 선생님, 김동원 선생님 발표를 할 차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KBS 아메리카에 있으면서 한국 영화를 미국에 배급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하세요. 교수님 네. 예. 어제는 네. 뉴스에도 네. 났지만 넷플릭스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그 뭐 기사를 잘 보지는 못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길래 그런 망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처음에 그 어디더라? 딜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왔죠. 케이블에 딜라이브요? 케이블에 딜라이브는 케이블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 그 별도의 저기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인터넷망.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들어온 게 이제 그 IPTV인 LG U LG U 플러스로 플러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필요가 예. 없었어요. LG에서 그거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 서비스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그 예.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는 각 인터넷망의 속도에 따라서 예. 그 인터넷 속도가 낮으면 비트레이트를 낮아서 저화질로 나갔고 인터넷 속도가 좋으면 고화질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그 네. 지난 3월 달에 킹덤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 문제가 예. 터진 거예요. SK에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망으로 오다 보니까 그 망을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SK에서는 저화질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014년에 컴캐스트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 용어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1마일 정도 된 거리에 그 상태에서 그 망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화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몰려있을 때 라스트 마일을 그 컴캐스트에 막아버렸어요. 한국 그 SK에서 막은 것처럼 저화질로 가니까 이제 이용자들이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를 넷플릭스가 그 어쩔 수 없이 컴캐스트한테 뭐 그 정확한 금액은 이제 밝히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1년에 이제 22,500만 불에서 한 5천만 불 이 정도의 금액을 컴캐스트에 내고 넷플릭스에 그걸 풀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정상적으로 화질이 갔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소비자들의 어떤 그 불만들을 해소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 퍼블릭망이기 때문에 다 그냥 그 일반 유저들은 그 다 이제 그 인터넷 비용을 다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망 중립성 얘기고, 그렇지 않고 누구 헤비 유저가 들어와서 그거 망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도 망 중립성 가지고 그 오바마 정권에서는 망 중립성을 허용을 했었고, 오바마가 그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트럼프는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망 중립성은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방위성을 깨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다 이제 그 규제별로 다르고요. 유럽에서는 그 EU에서 방중립성을 저기를 해줬죠. 그 깼죠. 넷플릭스가 너무 없고 혼자 많이 그걸 사용한다고 그래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일반 그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러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그거를 확 잡아버리니까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니까 니네도 돈을 내라. 아니면 화질을 낮춰라. 그래서 SD급으로 유럽에서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제휴를 해서 그 오픈 그 커넥트를 하지 않는 한 오픈 커넥트를 서로 이제 그 회사들끼리 그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유럽에서는 지금 저하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뭐 시간이 지금 8시 반이 다 돼서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 코로나 계속 그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